진짜 오랜만에 교재를 보시는 거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 공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법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산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거 알고 있고 저거 알고 있고 이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 자, 일단 3페이지 봅니다.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예전에 강의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모든 정보가 먼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원 경매 사이트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 그 법원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5개가 있죠. 지방법원이 동부지방법원, 서구, 남부, 북부가 있고 중간에 서초동에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그렇게 5개입니다. 5개. 그러면은 관할이 5개니까 거기서 뭐 경매 사건 접수가 되면은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사이트로 모든 정보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정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법원 경매 사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옥션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옥션원이 있고 뭐 경매 사이트 많잖아요. 뭐 지지 옥션도 있고 뭐 탱크 옥션도 있고 뭐 스피드 옥션도 있고 테인이라고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옥션도 있고 뭐 경매락이라는 것도 뭐 2년 전인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많은데 그 사설 업체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가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잖아요. 등기부도 떼서 올리고 뭐 예상 배당표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일 비싼 게 지지옥션이 있죠. 지지옥션이 1년에 한 107만원 정도 전국을 다 본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 옥션이 막 96만원인가 97만원인가 그래요. 구독료가. 근데 뭐 혼자서 24시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분할. 자, 이제 밑에 옥션원 사건이 있는데 2023 타경 61044 부산지방법원 번원 2개 가만히 전화번호 있죠. 번호 하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자 2023 타경인데 오랜만에 보시는 거니까 경매 사건은 무조건 타경입니다. 타경. 보통 이제 사건 번호가 판결이 나올 때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인데 이거는 민사소송입니다. 가로 나오면은 민사소송 1심 사건이고 사건 번호가 나가 붙으면은 민사소송 2심이 되고 대법원은 무조건 다입니다. 다 3심이죠. 대법원.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건 번호가 붙어 있는데 경매 사건은 타경으로 나옵니다. 타경. 그럼 왜 타경이냐?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타 경매라고 얘기했을 때 기타 경매 요 중간 글자를 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타 경매할 때 중간에 따서 타경인데 경매 사건은 무조건 타경이다. 자 등기부를 보는데 뭐 몇 년도에 뭐 타경이래.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타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은 2023년도에 이제 사건 접수가 됐고 타경이니까 경매 사건이고 61,044번째 사건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부산광역시 이제 1년에 경매 사건이 뭐 30만 건인가 뭐 엄청 많잖아요. 자 그 중에서 61,044번째 사건 접수가 됐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오션파크 5,5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가 됩니다. 다세대 빌라, 요거 집합 건물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뭐 집합 건물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조금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면 자 이제 다세대 빌라고 오른쪽에 보면은 1차 때 감정가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도 시작을 해갖고 계속 유찰되고 있죠, 그죠? 아무도 입찰 들어가지 않았죠.
12차 때 보면은 매각됐습니다. 한 명이 뛰어 들어갔죠. 한 명이 뛰어 들어가서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801만 원에, 자, 이게 810만 원인가? 810만 원, 801만 원, 801만 원, 맞죠? 예, 800만 원 선에 낙찰을 받았는데 8.9%입니다. 8.9%. 그럼 1차 때 9천만 원을 100% 잡았을 때 매각된 낙찰가인 801만 원을 8.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8%의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죠. 잔금 납부를 못했습니다.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12차 때가 입찰 보증금이 10%였으니까 이때 10%는 얼마입니까? 거기 773만 원이잖아요. 773만 원이 10%면은 77만 3천 원. 77만 3천 원은 몰수당합니다. 그죠? 잔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경남은 잘못 들어갔다가 이거 잔금을 납부 안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 미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잔금 납부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잔금 미납이죠, 그죠? 못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럼 왜 못 낸가 하면 왜 못 낸가 하면은 이거는 입찰 들어가면은 안 되는 물건인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 아 이거 잘못 들어왔네. 그럼 잔금 납부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잔금 미납을 했으니까 12차 때 입찰 보증금은 10%였습니다. 10%니까 한 77만 원 정도 몰수당했다. 날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7만 3천 원 날렸는데 77만 원 정도가 되면은 소고기는 사모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 날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2차 때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10% 몰수당했고 그러면은 13차 때부터 재매각으로 나옵니다. 재매각. 재매각 나오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이 20% 또는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중간에 보증금이 20% 돼 있지 않습니까? 20%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요?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예, 거기 여기 20%. 그러네. 예, 그래서 13차 때 나중에 이제 경매 절차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13차 때 보면은 지금 그 13차 때부터 입찰 보증금이 20%로 올라갑니다. 14차 때도 20%, 15차 때도 20%, 그리고 16차가 이 당시 현재 시점인데 16차 때도 입찰 보증금이 20%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차 때가 마지막에 16차 때가 입찰 보증금이 10%면은 26만 5천 원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근데 20%니까 곱하기 1을 하니까 거기 53만 원 준비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입찰 들어가는 당일날 5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 수표를 끊든 뭐 이런 거 수표 끊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5만 원짜리 10장 하고 이렇게 해서 53만 원을 투철할 때 거기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폐찰했다, 그럼 바로 돌려줍니다. 바로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유자 채무자가 백대현 씨가 되고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이고 왼쪽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다시 첫 번째 칸에 물건 종별이 뭡니까? 다세대 빌라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권리 이해라고 돼 있죠. 이제 권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세 번째 줄에 밑줄 보면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 이거를 권리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중간이야 2번에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권리는 두 가지로 만약에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개념인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는데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청구권을 행사했다. A가 B한테 형성권을 행사했다. 그럼 B는 어떻게 하냐?
A가 B한테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B는 yes 해도 되고 no 해도 됩니다. 따라가도 되고 나 거부, 너 안 할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이 법률 한자를 보면은 이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가 법률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B한테 형성권을 행사하면은 이미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B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B는 뭡니까? 무조건 yes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no를 못합니다. 이게는. 왜냐하면 법률 관계가 이미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권 행사하면은 상대방은 yes 해도 되고 no 해도 되고, 그런데 형성권을 행사하면은 이미 법률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B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심화 과정에서 법정 지상권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할 때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에 청구권과 형성권, 양가로 1번 청구권이죠. 자, 청구권 행사했다. 가로 안에. 그럼 상대방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성권은 무조건 S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밑에 양가로 2번에 형성권을 행사했다. 상대방은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따라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yes를 해야 된다. 그럼 1번의 청구권을 읽어보면은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형성권. 마지막 줄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죠. 밑줄.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행사하면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뭐 동의권, 취소권, 추이권, 상계권, 예약완결권이 있는데 일단 예약완결권이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나옵니다. 예약완결권이 있고, 자, 그 밑에 뭐 말이 무슨 청구권으로 말이 붙어 있는데 법전에,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이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딱 4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보면은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껍데기는 청구권으로 돼 있죠. 근데 속 알맹이는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좀 기억하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급적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무슨 청구권으로 법전에 명시가 돼 있는데 껍데기는 청구권이 맞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내용이 실질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런 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첫 번째 거기 나오는 대로 매수 청구권이 있죠. 매수 청구권.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감 청구권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게 소멸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암기하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민법 공부할 때 오래된 옛날 얘기죠. 이거를 이제 말을 만들어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까먹죠. 자, 이제 매수 청구권이기 때문에 시장 가서 개 한 마리 사온다. 매수해 온다. 그 다음에 개를 키우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은 애가 뚱뚱해지겠죠. 애완견이. 요즘 뭐 애완견 그래도 그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반려견. 가족인데 무슨 애완동물처럼 생각하냐고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밥을 많이 먹으면 애가 뚱뚱해지고 애를 굶겨버리면 애가 홀쭉해지겠죠. 그죠? 정감이니까 애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 개 한 마리 사와서 밥을 많이 먹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굶길 때가 있고 애가 홀쭉해지고 그러다 개 키우기 실증나죠. 그죠? 실증나면은 개를 반통학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청구권. 개를 반통을 내면은 개가 죽겠죠. 그죠? 그래서 소멸 청구권.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스토리 만들어서도 되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연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심화 과정에서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할 때 이게 나오고 법정 지상권 공부할 때
매수 청구권하고 소매 청구권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됐고 2절 채권과 물건이 나옵니다. 자, 1번 채권 물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이거 너무 센. 보자마자 질려요. 아, 예. 그렇죠. 채권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자, 채권이 있고 물건이 있는데 결론부터 잡고 들어가면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채권을 행사합니다. A가 B한테. 물건은 A가 B한테 물건을 행사하죠. 저쪽에서 나오는 거죠? 이 방면은. 자,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A가 B한테 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3자 C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겉판전 한번 이상하네? 잠깐만요. 손님이 겉판전 주시나요? 이것도 아닌데. 예, 계속합니다. 저번에도 이 밤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딴 얘기 하더라고요. 광고 좀 하실래요? 자영업자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쓸데없는. 자, A가 B한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A가 B한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제3자 C하고는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 A가 B한테 물건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건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나하고 네 사이의 문제뿐이고 제3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오케이죠. 땡큐죠. 근데 P를 줄 때가 있어요.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A, B 사이의 법률 관계를 등기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든지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3자 C 입장에서 A, B 사이의 법률 관계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등기부를 떼보죠. 등기부를 떼보고 나 이게 들어가겠다. 나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려고 등기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물건은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제3자 C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제3자를 보호하려고 A, B 사이의 법률 관계를 등기로 공시를 해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자기들끼리 문제가 되는 거지 제3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 문제, 본인들끼리만. 그럼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제3자한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여기서 등기 치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공식처럼 기억하라고 그랬죠. 옛날에도 바닷가에 등대 등기 치면은 대항력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 제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어떤 차이가 나냐? 만약에 A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주인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갖고 있죠. B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약정을 했는데 1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아파트 팔아먹었다. 제3자한테.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을 했죠. 갑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새로운 집주인이고 B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세입자가 되는 거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소유권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한테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B 보고 나가 그러면은 B는 웃죠, 그죠? 표정 바뀌고. 당신 그 등기부 봤어? 등기부에 나는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거야. 뭐 전세권 등기라든가. 나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나는 대항력이 발생했고, 당신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나는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없으면 쫓겨나야 되고, 대항력이 있으면은 만기까지, 원래 계약서 쓴 거 만기까지 버틸 수가 있다.
여기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그 결론을 보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2절 채권과 물건이 나오는데 1번 채권의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대권으로서 자신과 법률 관계를 맺은 상대방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서 쓴 사람한테만 내가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권.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권이죠. 상대권이니까 요건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대충 나오죠? 세 번째 줄.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고 이를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물론 이러한 채권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갑니다.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8페이지 2번에 물건이 나옵니다. 1번 물건의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이를 법률용어로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즉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듯 물건은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시를 해놔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물건은 등기로 공시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은 채권은 A, B 사이의 문제고 제3자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3자한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따라서 등기 제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제도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등대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고 나가 그러면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은 피해를 줄 때도 있기 때문에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등기로서 공시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3자가 등기부 떼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들어갈까 말까 저 법률 관계. 등기 치면은 바닷가에 등대니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가 그러면은 세입자 B가 나는 등기가 있고 나는 등기 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칠판을 살려고 네네네. 싸게 나올 때가 있나 봐요. 네. 100만 원에 나오면 살려놨는데 아직도 저기 안 나와. 기회를 캐치 못했어요. 보고 그런 중인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맨날 치워야 되고 이런 거죠. 이제 A가 아파트 주인입니다. A가 아파트 주인. 그리고 B가 임차인으로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차인. 요 임대차, 임차인, 요거 채권입니다. 채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똑같은 사례에서 A가 아파트 주인인데 B가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전세권자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세권은 등기가 있는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 등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물건과 채권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례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작성했습니까? A,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썼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상대권이라고 얘기하죠. 계약의 상대방한테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는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합니까? A한테 주장해야 되죠. A하고 계약서 썼잖아요. 계약서 쓴 사람끼리만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 전세권자 누구하고 계약서 썼습니까? A, B 사이에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등기가 있죠. 등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치 물건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다 그랬죠. 갑으로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 아닙니까? 소유권자죠. 여기도 집주인이 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또 뭡니까? 소유권은 또 물건이죠. 물건. 근데 얘는 채권자란 말이에요. 채권. 얘는 물건자고 소유권은 물건은 절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권.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 자신의 물건을 소유권을 주장해서 B 보고 야 너 나가 그러면은
B는 상대권이고 이거는 등기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유권자가 채권자 보고 나가 그러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상대권이잖아요. 상대권이라는 게 자기가 계약서 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A한테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제3자에는 대항을 못한다 이런 얘기. 제3자에게는. 그리고 얘는 소유권자고 물권자니까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소유권이죠. 물권. 어쨌든 얘는 등기를 안 쳤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바닥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계약서 썼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쫓겨나갈 때 그때 얘가 거지가 됐다. 한 푼도 못 받고 길바닥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가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고 보증금은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상대권이니까요. 채권이니까 보증금을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보증금 안 내주면은 한 푼도 못 받고 길바닥에 앉았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한 20, 30년 전에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한리버로 갔다 이런 얘기죠. 한리버로 한강으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막 자살하고 이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해놨다. 전세권 등기 물건이잖아요. 등기를 해놨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계약서는 이렇게 썼어요. 전세권 계약서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거는 등기친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등기친 물건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B 보고 나가 그런다. 나가. 그럼 이 전세권자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B가 뭐라 그럽니까? 못 나가. 못 나가. 얘는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대항을 못하. 말 그대로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대항을 못하죠.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세권자가 물건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놨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했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 그러면 얘도 물건이잖아요. 얘도 물건이지만은 얘도 물건이잖아요. 대항력 발생했으니까 나는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항력 개념은 뭐냐? 첫 번째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 그러면은 못 나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만기를 채우겠다. 원래 계약서에 만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만기 채우겠다 이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대항력 개념이 여기는 이 사람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권이고 계약서 이렇게 썼으니까 얘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전세권이고 물건입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쓰긴 썼는데 등기 쳤으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개월 뒤에 만기가 되면은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얘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한 10개월 만기 남았는데 10개월 살다가 난 얘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테니까 너 보증금 준비해? 이런 얘기야. 그럼 보증금 빼줘야 돼요. 자,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나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보증금 달라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등기 쳤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기가 돼서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는다? 얘한테 받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9페이지를 봅니다. 9페이지. 그래서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보는 거예요. 배터리가 혹시 들어가지 않으시고. 자,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 도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칸에 개념을 보면은 물건은 뭐냐? 물건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 권리가 있다. 지배권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채권은 그냥 청구권입니다. 이거 해달라 이런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칸에 대상 물건은 대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고 채권은 대인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 세 번째 영향력은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채권은 아까도 봤듯이 상대권이잖아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계약서 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등기 여부. 물건은 등기로서 공시한다. 그러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오른쪽의 체크는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제3자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로 공시하지 않는다.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력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토리를 받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봅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건물이 있는데 일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10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1번에 일반 건물이 있고 맨 밑에 2번에 집합 건물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초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물티슈 있어요? 예? 물티슈 있어요? 예, 저기 저쪽 가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수업이 있었나? 여기 뭐가 아, 수업이 있었어? 또 뭐가 붙었나 봐. 예. 네. 괜찮은가요? 자, 10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겠습니다. 진짜 전자출판 사야 되겠네. 아, 번거롭죠, 그죠? 네, 쌤이 불편하신. 예, 예. 그치. 예, 자, 10페이지에 보면은 3강에 일반 건물이 있는데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이죠, 원룸. 그 다음에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 다중주택이 뭐예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양가의 차이점을 보면은 부동산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입니다. 다세대 빌라. 일반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입니다.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고 집합 건물은 소유권자가 그 건물 안에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내 거죠. 소유권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거기 나오듯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원룸이죠. 원룸. 다가구 원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방 물어보셨던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됐죠? 고시원? 아니요. 고시원보다는 사이즈가 커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고 집합 건물은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있을 수가 있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동? 103동이다. 103동에 밑에 보면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한 15층짜리면은 소유권자가 30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집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세대는 빌라죠, 빌라. 뭐 연립 같은 경우도 소유권자가 몇십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빌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헷갈려 하는 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빌라인데 빌라를 다가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가구는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리고 빌라는 다세대에 들어갑니다. 다세대. 헷갈리면은 암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시면은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원가에 판다 그러잖아요. 원가에.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원룸은 다가구에 들어가지 다세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소유권자 한 사람이잖아요. 원룸에 가보면은 그 주인집이 보통 401호에 삽니다. 401호.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전부 다 세입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원룸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방은 다 임차인들이지 소유권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세대 빌라는 101호 소유권자 따로 있고 102호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4층까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면은 원가에 판다라고도 기억하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묶어서 다세대 빌라 이렇게 많이 암기하면 좋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다. 집합 건물은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질문하시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단독주택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 우리가 맨날 보던 거죠. 뭐 그건 원룸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고시원보다는 사이즈가 커요. 면적이. 근데 원룸보다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게. 원룸보다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그렇다 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301호에 살고 있다. 원룸에 얘도 다중주택도 301호에 살고 있다. 얘는 자기 방에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취사가. 그 원룸 건물 같은 경우 자기 방 안에서 그 전자레인지가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취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중주택은 자기 방에서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그려보면은 뭐 방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여기를 취사 시설로, 그러니까 취사장이죠. 취사장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자기 방에서는 음식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취사장을 이 방을 하나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리를 해 먹고 싶다. 여기 가셔야 돼요. 자기 방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도 이게 자주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사이즈가 원룸보다는 작은데 고시원보다는 평수가 조금 더 넓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자기 방에서 취사가 가능한데 이거는 취사가 안 되고 취사하는 그 방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할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떴다는 얘기야. 떴다. 그러면은 여기 다중주택도 집주인은 한 사람이죠. 소유권자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입자인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카톡을 날려보냅니다. 세입자들한테. 방마다 있는 가스건을 빨리 치우라고. 취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적발되면은 과태료부가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떴다 그러면 이제 재빠르게 카톡을 보내서 방마다 있는 거 가스건을 이런 취사 도구 빨리 치우라고. 걸리면은 이제 과태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일반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인데 대표적인 예가 요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요 정도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빨간색이 진하네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룸 건물이 이쪽이니까 소유권자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이 뭡니까? 5층 이상입니다. 5층. 그러니까 그 평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5층 이상이면은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5층 이상이면 여기 연립하고 빌라는 4층까지입니다. 4층까지. 4층까지를 연립이나 빌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5층이 되는 순간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집합 건물이죠. 거기. 예, 오피스텔도 이게 집합 건물에 들어갑니다. 예.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높은 건 엄청 높잖아요. 거기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오니까 여기는 소유권자 한 사람 무조건 한 사람, 여기는 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의 기준은 5층부터 아파트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넘어서 5층이 되는 순간 아파트로 분류가 되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차이점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 건물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는 토지 등기부 따로,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가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등기부가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예.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토지 등기부가 원래 존재하죠. 토지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올라갔으면은 이 집합 건물이죠.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몰려있단 말이에요. 집합되어 있다. 집합 건물인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신축 건물 올리고 나서 등기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드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완성되고 나면은
원래 있던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폐쇄 등기부로 넘어갑니다. 폐쇄됩니다. 인터넷상에 출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고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고 처음에는 토지 등기부는 존재했지만은 집합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집합 건물 등기부가 완성이 되면은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시킨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럼 원칙으로 봤을 때 일반 건물은 등기부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이제 나중에 다 나올 거고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땅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다 적어줘요. 건물 등기부에.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폐쇄시키는 게 원칙이다. 건물 등기부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은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집합 건물에 사시면은 집에 가서 그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부 떼보세요. 내 집 거. 예,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여기 건물 등기부만 출력이 됩니다. 얼마 줘야 됩니까? 700원 결제하셔야 돼요. 700원. 핸드폰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일반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 집합 건물은 소유권자가 수십 명. 그 다음에 등기부가 일반 건물은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그럼 이건 등기부 뗄 때 2개를 다 떼야 돼요. 건물 등기부도 700원 지불하고 떼야 되고 토지 등기부도 700원 내고 또 돈을 내야 되고 따로따로 나온다. 근데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살고 계시다 그러면은 떼보시면은 이거는 집합 건물입니다.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고 원래 토지 등기부가 존재했겠지만은 이 집합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들면은 여기 땅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 다 적어주니까 토지 등기부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토지 등기부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폐쇄시켜버려요.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그래서 집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이게 건물 등기부만 출력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거 폐쇄시킨 거는 인터넷상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떼보면은 건물 등기부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 폐쇄된 토지 등기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등기소가 서울에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부 등기, 동서남부,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 옆에 중앙등기소가 따로 있어요. 5개입니다. 5개. 5개인데 그 등기소에 직접 가서 번지수 부르면은 이 폐쇄된 토지 등기부를 떼줍니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떼봐야지. 네, 한번 떼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를 보고 있는 거니까 10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에 1번. 일반 건물은 땡땡.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죠.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고 여기는 주로 민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2가지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럼 등기부를 2건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대지권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지권 개념은 집합 건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지권 써놓고 이렇게 사선을 끊어놨죠. 그렇죠? 대지권 개념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맨 밑에 2번에 집합건물은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가로 안에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올라오면은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폐쇄한다. 그래서 떼보면은 건물 등기부만 출력이 된다. 인터넷상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맨 위로 올라가면 1번에 2, 일반 건물의 2. 일반 건물은 단독 소유권자 한 사람이죠. 단독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 된다. 뭐 주택이라든가 단독 상가라든가 공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의 일반 건물의 특징, 방금 1번 단독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2번의 집합 건물,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고 집합 건물법이 적용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소유자가 소유하는 구조로서 뭡니까?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각 소유자는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내가 만약에 아파트 501호에 살고 있다. 501호가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을 501호를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여기서 공용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복도 같이 쓰잖아요. 엘리베이터, 전기세 같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줄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오피스텔 집합 건물이죠, 상가 건물 집합 건물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기 101호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201호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각 층마다 전부 다 소유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소유권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가도 소유권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집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상가는 이제 또 분류하셔야 돼요. 상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가가 밀집해 있는 거야. 그럼 101호 상가가 있고 201호 상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상가도 소유권자가 다 달라요. 그럼 집합 건물이 되겠죠?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니까. 하나. 예, 근데 왼쪽에 나오는 단독 상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 분류가 되고. 단독 상가. 예, 예. 그 단독 상가는 소유권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반 건물이고, 오른쪽에 상가 건물이라는 얘기는 101호, 102호 뭐 전부 다 그 소유권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상가로 운영하고 있죠. 상가 임차인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자, 2번의 집합 건물의 특징은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1번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지권에 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뭔 말이냐?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다. 이건 소유권자가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다. 다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일반 건물은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자가 한 사람인 게 단독주택, 두 번째 다가구 원룸, 원가에 판다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헷갈리면은. 세 번째가 다중주택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경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고, 오피스텔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특징은 등기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원룸 건물 생각해 보시면은 건물 등기부 따로,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따로,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가 따로 출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이 건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축 건물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들면은 이 집합 건물 등기부에 땅에 관한 얘기를 다 적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토지 등기부가 원래 존재했었어요. 원래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폐쇄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 등기부만 존재하지 토지 등기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레파트를 기억하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등기부 연습을 좀 할게요. 자, 건물 등기부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사실관계. 그 다음에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 을부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뭐 건재단이 설정됐거나 전세권 설정됐거나 뭐 주택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을부에 기재가 됩니다. 을부에. 자,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그죠? 원래는 토지 등기부가 원래는 존재했잖아요, 그죠? 집합 건물 올라가고 나서 땅에 관한 얘기를 건물 등기부에 다 적어줬으니까 폐쇄시키는 거지 원래는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럼 이것도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로 가는 거면 뒤로 조금 넘어갔어요. 56페이지를 봅니다. 56페이지. 페이지 56페이지. 자, 맨 위에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타경은 무조건 경매 사건이다. 기타 경매할 때 그 중간에 글자를 딴 것이다.
3,595번째 사건 접수가 됐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벚꽃동 번지수 나와 있고 밑에 물건이 뭡니까? 다가구 원룸이죠. 다가구 원룸은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 사이에 일반 건물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다가구 원룸. 네. 원가에 판다. 예.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로 따로 돼 있고 소유권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유권자가 한 사람인데 거기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손형숙 씨라고 거기 사진 바로 위에 있죠. 그죠? 소유자 채무자 손형숙 사진 바로 위에 매니의 감정가가 11억 8천에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1차 때 11억 8천, 2차 때 8억 2천으로 떨어졌고 3차 때 5억 8천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고 57페이지에 그래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두 개가 다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등기부를 한번 보면서 자, 뒤로 넘어가서 62페이지를 봅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그 건물이라고 돼 있죠. 메뉴에 이게 건물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기부가 뒤에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가 66페이지에 나옵니다. 66페이지에 토지 등기부 있으시죠? 자, 그럼 다시 62페이지로 봅니다. 저희 다가구 원룸은 일반 건물이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입니다. 등기부도 따로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부 얼굴로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할게요. 자, 62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표제부가 있죠. 그렇죠? 표제부를 보면은 표제부 2번에 보면은 거기 찾으셨죠? 표제부 1번은 빨간색으로 지워졌잖아요. 이거를 주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기록이니까 볼 필요 없고 주말됐잖아요. 지워졌으니까. 2번이 현재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제부 2번에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 번지수 나와 있고 도면 주소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건물 내역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슬라브 지붕 지상 3층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의 면적이 105제곱미터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옥탑방이 12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요게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표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1층의 면적이 어떻고, 뭐 2층의 면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냐, 아니면 뭐 판잣집으로 되어 있냐, 이런 얘기들.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됐고, 밑에 갑부가 나옵니다.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된 날짜가 항상 등기부 보실 때 이 접수한 날짜가 등기친 날짜입니다. 접수한 날짜가. 그러면 2020년도 7월 21일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날이 등기친 날짜입니다. 그리고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처음 올라가고 나서 맨 처음 등기할 때 그거를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권자가 제3자한테 이거를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 하는 게 보존 등기, 매매로 팔면은 이전 등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부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등기친 날짜가 2020년도 7월 21일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건물이 언제 올라갔냐? 이때 올라간 거예요. 20년도 7월 달에 신축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친 거 아닙니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보시고 이게 몇 년도에 올라갔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26년도니까 한 6년 정도 된 건물이죠. 그죠? 20년도에 신축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2번에 임의 경매가 들어왔다가 주말 됐죠. 그죠? 들어왔다가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됐고 오른쪽에 보면 4번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5번에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6번에 강제 경매가 들어왔죠. 그죠? 자세는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자, 밑에 얼굴을 봅니다.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 1번 건전한 대출 얼마 받았네 뭐 이런 얘기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렇게 돼 있고 65페이지에 보면은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앞에 등기부는 이렇게 주말된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사항 요약은 등기부 출력할 때 그 등기사항 요약에다가 체크를 하면은 여기까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주말된 거, 그러니까 죽은 거는 다 빼버리고 현재 살아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죽은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갑분안에 보니까 손모 씨가 소유권자로 돼 있고 단독 소유죠. 2번에 보니까 갑분안에 보니까 4번에 가압류, 5번에 가압류, 6번에 강제 경매가 들어가 있다. 3번에 보니까 을분안에 보니까 건전항이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스크린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룸 건물은 원룸 다가구 원룸. 다가구 원룸 건물은 일반 건물에 해당하고 일반 건물은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고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굴로 돼 있다.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를 봅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은 66페이지 66페이지에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오른쪽에 갑구란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을구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표제부를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표시번호 다 주말됐죠, 그죠? 네. 그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지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밑에 6번에 보면은 2020년도 7월 29일에 등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벚꽃동 이렇게 돼 있고 지목이 대라고 돼 있죠. 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볼 거고 면적이 335제곱미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갑분안을 봅니다. 오른쪽에 갑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1번에 소유권 이전, 2번에도 소유권 이전, 매매로 넘어갔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3번에 가압류 들어왔다가 주말됐고 5번에도 압류가 들어왔다가 주말됐고 7번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그 정렬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정렬을 했습니다. 그 어머님 같아요. 거기 2번의 소유권자가 김순희 씨가 어머님 같고 어머님이 딸한테 정렬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갑분안에는 그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은 을분안을 봅니다. 중간에 을분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죠. 1번에 건전항이 들어왔다가 지워졌습니다. 2번에도 3번도 건전항 들어왔다가 지워졌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69페이지에 중간 이하에 6번을 보면은 건전항 들어왔죠.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말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건전항 들어왔다 넘어갑니다. 70페이지입니다. 됐고 71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이제 요약이 나오죠. 그러면은 죽은 거는 다 빼버리고 현재 살아있는 것들만 일목요연하게 출력하실 때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출력이 돼 여기까지. 1번에 소유권자 손모씨, 2번에 갑분안에 10번에 가압류, 11번에 가압류, 12번에 강제경매가 들어왔고 3번에 보니까 을불안에 순위번호 6번에 건전항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토지에 관한 거고요. 예, 토지에 관한 겁니다. 토지 등기부니까. 그럼 지금 저희가 본 게 이제 일반 건물에서 다가구 원룸의 등기부를 보고 있는데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물 등기부는 세 파트,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도 세 파트로 돼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을 봐야 됩니다. 집합 건물을 어디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은 2022 타경 경매 사건이고 525 구육 사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건 종들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수십 명이 살잖아요, 그죠?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나면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원래 땅이 있었죠, 그죠? 땅이 여기 소유권자가 A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원래는 있었죠, 그죠? 그럼 토지 등기부도 똑같단 말이에요. 세 파트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소유권자가 여기다 아파트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피스들도 그렇고 집합 건물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 올라갔으면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신축 건물 올라갔으니까. 그럼 집합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여기도 표제부 하나, 여기도 표제부 하나, 여기도 표제부 하나잖아요. 여기는 표제부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여기 차이점이죠. 그리고 갑구, 얼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뭐 건전항이나 전세권이나 그럼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왜 두 개가 나오냐?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302동이라는 얘기죠. 아파트 302동에 501호 등기부를 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집합 건물이고 아파트 동수가 많으니까 이게 302동 거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302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 302동 건물. 그럼 이제 1층의 면적이 어떻고 2층의 면적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건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관계. 그런데 두 번째 표제부는 지금 501호 등기부를 뗐다 그랬잖아요. 그럼 501호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유 부분. 자, 그걸 눈으로 확인하죠. 자, 오피스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른쪽 등기부를 보면은 73페이지에 맨 위에 등기부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출력이 안 돼요. 여기는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건물 등기부라고 해요.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시키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넘어가 보면은 두 장 넘기면은 77페이지에 나옵니다. 7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그냥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요.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딱 적어놨죠. 그죠? 집합건물. 자, 첫 번째 표제부가 있는데 가로 안에 보면은 한 동 건물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주말됐으니까 스킵하고 2번에 보면은 주소 나오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그리고 오른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고 7층짜리 건물이고 오피스텔이니까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지하 2층의 면적, 지상 1층의 면적, 지상 1층, 2층, 3층, 4, 옥탑방까지 다 면적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부분이죠. 그죠? 자,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표제부는 이 동에 관한 얘기, 이 한 동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옥탑방 어떻고 저떻고. 자, 이런 얘기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표제부가 또 나오죠. 그죠? 요게 그거죠. 이제 501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 그러니까 거기 표제부를 보면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번호를 1번에 보니까 접수된 날짜가 2017년도 12월 28일 이때 등기가 됐죠. 건물 번호 2200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건물 내역을 보면은 이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57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200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지는 몇 동 다 다르잖아요. 101동, 102동.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제부는 이게 몇 동에 관한 거냐 그걸 써주는 거고 두 번째 표제부는 그럼 몇 호 등기부를 뗐는데 501호 등기부를 뗐다. 여기는 뭐 201호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그건 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여기 이제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 302동이면은 여기 뒤에 뭘 적어주는가 하면은 이게 아파트가 오피스텔 됐을 때 이 건물이 깔고 앉은 302동에 이 건물이 깔고 앉은 이 전체 토지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아까 땅에 관한 얘기를 다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2동이 깔고 앉은 이 전체 토지를 적는 거예요. 전체 토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옵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전체 토지입니다. 깔고 앉은 거. 표시번호에 1번에 보니까 번지수 나와 있죠. 그리고 지목이 대라고 돼 있죠. 지목은 나중에 리바이벌 하실 거고 이 전체 면적이 262제곱미터가 된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 262제곱미터입니다. 이 전체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나누기 3 하시면은 한 70평 정도? 3, 7, 21, 30, 한 75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제 평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첫 번째 표제부는 이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죠. 동에 관한. 302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전체 토지가 따라왔죠. 그죠? 요게 이제 262제곱미터다. 깔고 앉은 면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제부는 여기 500, 여기는 탄생한 거는 501호 아닙니까? 그럼 501호가 갖고 있는 대지권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뭔 말이냐?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거리입니다. 땅에 대한 거리. 이 전체가 262제곱미터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10가구가 면적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101호가 땅에 대한 권리를 261을 갖다가 나누기 10을 하면은 n분의 1로 나누면은 101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면적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얘네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게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 그럼 501호가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62 전체분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분자 분모해서 분수로 표현됩니다. 전체가 이건데 이거 중에서 501호가 갖고 있는 게 얼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262분의 얼마, 뭐 15 이런 식으로 이게 대지권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 그게 78페이지에 나오죠. 7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표제부가 있고 이거는 전용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되는 거고 202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밑에 대지권 나오잖아요. 대지권. 대지권 비율이 뭡니까? 아까 전체 땅이 262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15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202호 소유권자가. 그럼 202호 소유권자가 땅에 대한 권리를 262분의 15제곱미터를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대지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지권의 종류를 보면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근거해서 대지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뜹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 그럼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뜹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차권 대지권이나 지상권 대지권 그런 거를 내가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를 갖다 놓고요. 한 5,000건 정도를 뒤지면은 그 중에 한두 건이 나와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이 건물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근거해서 땅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전체를 다 소유하지 않잖아요. 몇 분의 몇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소유권 대지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정리하면요. 여기 일반 건물은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 값고 얼고,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 하나, 값고 얼고, 여기도 원래 토지 등기부 원래 있었어요. 원래 표제부 하나, 값고 얼고. 근데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를 만드는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딴 거하고 달리 표제부가 2개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동수가 다르니까. 첫 번째 표제부는 몇 동에 관한 얘기, 302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표제부는 501호 이 전용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2동 표제부 뒤에는 이 깔고 앉은 302동이 깔고 앉은 전체 토지에 관한 얘기를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 전용 부분 501호 뒤에는 501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그게 대지권인데 그 대지권을 적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대지권을. 그리고 값고 얼굴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대지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은 이 건물하고 토지가 한 몸이 됩니다. 붙어버린다고요. 그럼 501호를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대지권이 올라왔죠? 그러면 건물하고 501호가 갖고 있는 대지권이 붙어버린다고 그랬죠.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501호를 매매할 때 건물만 팝니까? 아니죠.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도 같이 팔아야 돼요. 붙어버렸으니까. 그럼 대지권이 올라오지 않았으면은 따로. 지금도. 그래서 대지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아무 이상 없으면 대지권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건물하고 501호하고 501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거라고요. 그럼 아파트 판다. 내가 501호 산다. 501호 건물만 삽니까? 아니죠.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을 보실 때 대지권이 올라왔냐, 아직 올라오지 않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죠. 대지권이 올라왔으면은 합체가 된 거고 대지권이 올라오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예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0.5% 정도 나와요. 경매 사건에서. 그래서 집합 건물을 보실 때는 등기부를 딱 보고 대지권이 올라왔냐 올라오지 않느냐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대지권이 올라왔으면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그러면 501호하고 501호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대지권, 땅하고 건물이 합체가 된 거예요. 그 매매할 때도 같이 나오고 경매가 나와도 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지권이 올라오지 않았네? 어떤 사유가 있어요. 대지권이 올라오지 않았네? 그러면은 501호 건물 소유권자하고 땅 주인은 딴 사람이에요. 합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건물 따로 이거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302동 표제부 뒤에 전체 땅에 관한 얘기를 다 적어졌죠. 그 다음에 전요 부분인 501호 표제부 뒤에 501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 그거 다 적어졌잖아요. 그럼 토지 등기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관한 얘기를 건물 등기부에 다 적어줬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지권까지 올라왔으면은 토지 등기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 적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폐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하고 어쨌든 핵심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 스타켓은 그러니까 이거 토지 등기부가 뒤에 없잖아요, 그죠? 건물 등기부만 있다. 토지 등기부는 폐쇄 등기부로 넘어가서 출력이 안 된다. 정 알고 싶으면은 서울에 있는 5개 등기소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건지수 내리면 바로 깨줍니다. 자, 그럼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등기부의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맨 앞으로 보세요. 맨 앞에 3페이지를 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 맨 앞에 자 이제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61044 부산광역시 오션파크 5층 몇도 502호 물건이 뭡니까? 다세대 빌라죠. 이거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이니까 바로 밑에 대지권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2호하고 502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합체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붙어버렸다는 얘기. 붙어버렸으니까 밑에 보면은 매각 물건이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경매로 나왔다. 건물 따로 경매, 토지 따로 경매 이게 불가능해요. 이 상황에서는 대지권이 올라오면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나와야 돼요. 매매할 때도 그렇고 경매할 때도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냥 붙어버렸잖아요. 대지권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건물 면적이 38.91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11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평수 계산하실 때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물론 좀 계산기 떠드리면 되죠. 계산기 떠드리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됩니다. 몇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게 몇 평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정확하게는 0.3025를 곱해야 됩니다. 학교는 했을 때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제곱미터 곱하기 0.305를 곱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암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은 이 제곱미터에다 그냥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나누기 3 하면은 평수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언저리로 나와요. 그럼 이것도 38제곱미터니까 나누기 3 하시면은 뭐 12 정도 나오죠. 3 1 3, 3 2 5 그러니까 대략 나옵니다. 대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곱하기 0.306을 해야 되고 암산이 안 되니까 딱 보고 나누기 3 대략적으로 나온다. 대략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나누기 3. 자 그래서 매각 물건은 대지권이 올라왔으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한 몸이 됐으니까 일괄 매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대지권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건물만 따로 경매가 나왔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됐고 사건이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인데 부동산 강제 경매가 뭐냐 나중에 공부할 거고 오른쪽에 감정가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고 오른쪽에 끝없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3%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등기부가 나타나 있죠. 이거 일반 건물이 아니고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만 나와 있는 거죠. 토지 등기부는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뭐 기초부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좀 하시고요. 오늘 보면서 이렇게 따르시면 됩니다. 이거를